지난번 4월 총선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 폭풍 때, 그때 딱 한 번 우리가 다수당을 이루어 보았고 한 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수당을 이루려면 그 후폭풍 같은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수당을 이루려면 적어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10개에서 15개의 의석은 얻어야 다수당이 됩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노력을 했죠. 저도 뭐 좀 하나 백지장도 맞들고 싶은 마음으로 부산 북강서울에 출마했는데 마지막 2%가 모자라서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당이 되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선거에서 희망을 봤죠. 일단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진영이 조금 앞섰습니다. 새누리당보다. 그리고 특히 부산에서 노무현 후보가 부산 출신이면서 2002년 대선 때 29.5%를 받았거든요. 이번 4월 총선에 우리가 40%를 받았습니다. 경남이 38%를 받았죠. 그러니까 2002년보다 딱 10%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후 의원 경우에 수도권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러면 대선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위 종북 좌파 노름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박근혜 의원이 국가관을 검증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당선자들. 그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해찬 의원이 의원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자. 아니 이해찬 총리는 국민의 정부 때 교육부 장관 한 사람이고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원 자격이 있는지를 누가 검증을 합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보통 우리 민주주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급했다. 숙구로 돌아가고 있다. 극우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이 극우로 가서 발목이 잡히면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 국가관을 얘기할 때 그들이 급기야 선진당하고 확장을 했습니다. 저 수국골통 집단에 대해서는 크게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수구 보수로 확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확장성이 우리에게 확 열려 있는 거죠. 이번 대선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2012년 지금 우리 대선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이 대선의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경제 정책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 혁신, 정당 혁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우리 시대 과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따박따박 생각해보고 그 결과 왜 문재인일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참 답답하시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더 그 안타까움이 깊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 늘 자랑스러웠거든요. 2차 대전 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식민지에서 독립된 나라 중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킨 나라, 또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이만큼 발전시킨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7, 80년대 그 어려웠던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저는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양심 세력이죠. 그분들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때 늘 자랑스러웠죠. 대한민국의 민주화 투쟁은 전 세계적인 모범이었고 그야말로 타고르가 그랬죠. 한국을 봐라. 그랬습니다. 2002년 때는 지금 현존하는 NGO 그 활동가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미국의 노암 촘스키라는 분인데 노암 촘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강의에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고통받는다. 이제 남은 방법은 전 세계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연대해서 같이 싸우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강연에서. 그런데 학생이 물어봐요. 선생님 뜻은 좋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노암 촘스키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을 봐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나라는 식민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등학교 애들까지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고 그 인터넷의 힘으로 개혁적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지 않았냐. 희망을 가져라. 한국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늘 자랑스럽죠.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자긍심이 정말 이명박 정부 1년, 2년 지나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 여기 어르신들 많으시니까 우리는 해방 직후 정말 보릿고개였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존이 문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경제 발전을 해나가는 시대로 접어들고 그리고 그 힘에 따라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압축해서 성장한 그 경제 성장과 압축해서 성장한 그 민주주의의 압축 성장 과정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후유증을 우리가 빠르게 극복해내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7년 대선 때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한반도 운하가 경제성이 있느냐 요것만 의견이 달랐어요. 그리고 두 사람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 우리가 살리겠다. 살리는 방법은 줄부세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북관계는 포주게 하지 않고 상호주의하겠다. 이 두 가지 정책으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럼 민주정부 10년이 진짜 경제를 죽였나? 지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 우리 민주정부가 무능했어. 그게 제일 안타까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언제 제일 어려웠습니까? 물론 보릿고개 말고요. 그 이후에 제일 어려웠던 때가 97년 IMF 때입니다. 엄청나게 잘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96년도에 우리 개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처음 넘어갔거든요. 근데 97년에 한나라당이 외환 위기를 불러서 IMF를 불러들였고 우리가 IMF 식민지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장롱 속에 금붙이를 꺼내다가 3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에는 졸업했습니다. IMF. 그때 97년에 우리 개인당 국민소득이 7,800불로 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임기 끝나던 2002년에 12,000불이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던 2007년에 22,000불이 됐습니다. 딱 3배 됐습니다.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데 우리 7년 걸렸거든요. 미국이 10년 걸렸고 독일이 13년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참여정부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4.2%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5,000불 시절에 평균 성장률이 3.5%였습니다. 대단히 좋은 기록이에요.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는 5.1%였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한나라당이 망쳐놓은 경제를 민주정부 10년이 건져내서 기반을 탄탄히 만들어 놨는데 왜 경제를 죽였다고 사기를 쳤냐 이거예요.
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그렇게 완벽한 거짓말을 해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명박 후보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뽑아들였을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 받아들였냐면 뭐 IMF 극복했다 그러고 뭐 경제성장이 몇 %라 그러고 소득이 7,800불에서 22,000불이 됐다고 하는데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자리 잡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일자리 겨우 잡아봐야 비정규직이에요. 일할 때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이 무능해서 경제 죽였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빠르게 발전하고 우리가 뭐 빠르게 이렇게 가정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선글라스 끼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흉내내려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왜 어려웠냐 이거예요. 왜 어려웠냐면 우리가 IMF 식민지가 됐을 때 IMF가 우리에게 요구한 게 세 가지입니다. 강제한 게. 하나는 뭐냐면 회사가 마음껏 해고할 수 있게 해라 이거예요. 법을 만들라는 겁니다. 해고, 자유롭게. 그 신문에서는 해고라고 안 씁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라. 개수작 말라 그래요. 무슨 놈의 노동 유연성이야. 그냥 마음대로 잘라라. 이거예요. 법을 만들라. 두 번째, 주식시장을 개방하라. 금융시장을 개방하라. 이 세 가지를 강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1차적으로 엄청나게 잘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시장을 개방하니까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우리가 평생 직장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랬죠. 한번 입사하면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까지 그 직장을 자기 제2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했습니다. 우리도 그 제도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돈 빼먹기 전에는 안 잘렸어요. 조금 능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좀 능력이 부족해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줘서 일을 했죠. 그런데 그 평생 직장 제도가 폐기된 겁니다. 막 자르기 시작한 거죠.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조금 무능하다? 또는 일이 좀 많아서 더불어 같이 간다? 이런 거 없다. 알전 없고 막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이익이 극대화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IMF 이후에 노동자들이 정규직 800만, 비정규직 800만, 자영업자 800만, 그 다음에 특수고용직 250만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누구냐면 요구르트 아줌마, 그 다음에 택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회사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업적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 개인 사업자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수입은 비정규직보다도 못한데 노동자 대우를 전혀 못 받는 이런 분들까지. 그러니까 참혹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럼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747. 보잉 747이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7% 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위 국가. 똑같은 의미를 그냥 멋있게 보이느라고 747 이렇게 얘기했는데 747 됐냐 이거예요. 줄포세 약속 지켰습니다. 재벌들 세금을 5년 동안 80조 깎아줬죠. 부자 감세. 그리고 국민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4대강 삽질에 23조 때려부었죠. 그것만 해도 벌써 100조죠. 4년 동안에 국가와 공기업 분채를 400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이 1년에 300조예요. 조금 넘어. 그럼 매년 100조씩 더 쓴 거야. 여기 지금 가정주부 계신데 집에서 지금 그 수입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매달 400만 원을 쓰신다고 그래요. 그게 정신 나간 가정주부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정책이 벌어졌냐. 이거는 소위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 낙수효과라는 표현을 쓰죠. 낙수효과. 근데 이거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있고 노동자가 10,000명입니다. 여기 2만 원을 벌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 2만 원 중에서 10,000원은 이건희 씨가 먹고 10,000원은 1원씩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근데 이게 최저 생계비가 1원 50전이에요. 그 50전 모자라죠. 근데 10,000원 줘. 그럼 허리띠 졸라매고 한 끼 라면 먹으면서 버텨냅니다. 나중에 월급이 오르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러면 이건희 씨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삼시세끼 철갑상어를 먹어도 생활비가 1,000원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9,000원은 예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금한 금액을 은행에서 모아가지고 대기업한테 융자를 해줘서 이 대기업이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고용을 해주는 거죠. 채용을 해주면 국민들이 월급 받아서 산다. 이게 부자가 돈이 많으면 돈이 흘러내려서 서민도 살게 된다. 이런 낙수의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에 경제개발 정책을 펼칠 때 1차는 실패했고 2차 때부터 이제 성장 효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고가를 해가지고 농촌에 못 살게 해서 농촌 젊은이들 다 도시의 공장으로 가서 일하게 한 거죠. 저임금에.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2만 원을 벌다가 3만 원을 번다 쳐요. 그러면 이 10,000원을 어떻게 또 나눌 거냐. 그러면 노동자 10,000명에게 1원씩 더 주는 방법이 있죠. 2원씩 월급이 갑니다. 그러면 1원 50전이 최저생계비인데 그동안 굶었으니까 앞으로 월급이 더 오르겠지. 그래서 2원을 다 쓰는 거예요. 하루는 외식도 하고. 아니면 그 추가로 번 10,000원을 이건희 씨한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희 씨는 10,000원에서 9,000원을 예금했잖아요. 2만 원 월급 됐다고 해서 생활비 2,000원 쓰는 게 아니거든. 그냥 여전히 생활비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9,000원을 예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이 방법으로 쭉 빠르게 성장을 한 겁니다. 서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노동자들이 애써가면서 한국 경제가 한때 10% 이상 성장하면서 저개발 때 중진국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영남에 계신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좋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농업국가였잖아요. 공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대로 채용이 됐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굶뜬 사람이 먹고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빠르게 팽창을 했죠. 그러다가 이 빠르게 팽창하다가 자빠진 게 IMF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중심으로 돈을 벌게 해서 그러면 빠르게 이제 공장을 막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설탕 만들었잖아요. 삼성이 처음에 제일 모직하고 그러다가 전자, 자동차, 중공업 이렇게 해서 확산해 나가는 거죠. 여러 분야로. 근데 이미 중공업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어. 자동차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있어. 삼성자동차가 들어와. 그러니까 포항제철이 있는데 한포철강 들어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영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거예요. 정경유착이. 그러면서 과당 경쟁이 됐고 과잉 투자가 돼서 IMF가 딱 온 거죠. 근데 이 IMF 때 이미 과당 경쟁과 과잉 투자 때문에 IMF가 왔으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돈을 대기업이 아무리 벌어도 투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장식이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산업체를 만들기 전에는 확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가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혼자 만든 회사 아닙니까? 물론 동생이 있었죠. 세 사람. 이인영, 정인영, 정세영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아들을 10명 이상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삼형제 있죠. 사형제구나.
사형제 있어요. 정재호 회장에. 사형제. 그러면 그 사형제 부인이 있죠. 이 사형제가 정 회장은 아들이 한 10명 되니까. 그러면 아들 10명에 또 부인이 있죠. 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려면 처음에 정지용 회장 혼자 시작했는데 회사 한 1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기업은 만들 수 없어. 기술이 개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 그룹 내에 이 뭐 물류를 하든지 뭐 식품을 납품하든지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룹은 그래도 모자라. 그러니까 딸아이는 너 빵집 해라. 너 커피집 해라. 이러니까 골목 상권까지 완벽하게 재벌이 지금 다 속속들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는 게 되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거예요. 2007년에. 첫 번째, 재벌이 이렇게 무한 확장하는 걸 막았어야 돼요. 그리고 재벌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했어야 되고 이 비정규직을 빠르게 정규직으로 만들었어야 되고 임금 격차를 줄여갔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완전히 깎으로 간 거예요. 80조 깎아줬는데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세금은 줄어들어. 세수가 줄어들어. 그러면 세출을 어디서 줄입니까? 복지부터 줄여야죠. 그럼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71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한 수출 중심의 재벌 중심 고도성장 정책은 지금 당장은 초콜릿 맛이 날지 모르나 길게 볼 때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대중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중소기업이 한 1000개 있고 그 1000개 중소기업과 대기업 하나가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을 해야 이게 안정적이다. 그랬는데 71년에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년대 초반부터 97년까지 그리고 97년 이후 지금 2012년까지 한 번도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대로. 대만은 김대중 선생이 얘기한 대중경제론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먼저 대만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대만이 우리 경제보다 더 올라갔죠. 이제 이게 60년부터 지금 50년 동안 굳어진 경제체제라서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으되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중경제론을 받아들여서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복지국가론,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 정책, 이걸 받아들여서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회고하면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뭐 우리 인동초, 뭐 죽을 고비 몇 번 넘기셨고, 깜빵 몇 번 가셨고, 가택연금 몇 번 당하셨고, 이게 다 기억하시죠? 전 수치는 뭐 다 기억 못하시고 엄청나게 당하셨는데 그 고난도 고난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깊이 존경하는 건 뭐냐면 해수부 장관 시켜달라 그런 거예요. 가서 나 다음에 대통령 해야 되니까 나도 저는 이거 뭐 하나 명함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해수부 장관 9개월인가 했어요. 강요회의를 하는데 정책을 토론하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래도 제때 밥굶지 않고 제때 밥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고 자식 새끼는 공부는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신대요. 9개월 동안 광야에서 3번 들었대 그 말씀을. 그 간절한 마음, 서민도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초선 의원 시절에 국회에서 연설한 게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자살하지 않는 나라, 돈 없고 백 없다고 죽지 않는 나라, 이런 거 좀 해봅시다. 그 면에서 깊이 존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5년 동안에 정책을 뭐 좀 해보려고 연구를 시키면 김대중 대통령이 다 했더래. 다 검토를 해놨더래요.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한 거지. IMF 체제니까.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의 정책이 숙성이 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보자면 너무 늦게 대통령이 되신 거지. 한마디로 보고. 71년에 하셨어야지. 아니면 87년에 됐든가. 계속 놓쳤어요. 그러니까 70년도부터 대통령 수업을 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26년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경제론을 하고 싶은데 덜컥 IMF 식민지가 된 거예요. 당신의 구상을 제대로 펼칠 수가 있냐고. 패고 맘대로 하라고 법을 강제하지. 시장 막 열라지. 이런 상태에서 10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졌냐? 한나라당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빠르게 성장했던 그건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다 과거로 돌아가서 대만식으로 합시다. 71년부터 대중경제로 합시다. 선거 졌는데 어떻게? 그건 안 되는 얘기고, 다만 보릿고개를 넘어간 것 자체는 인정하되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방향이 아니었다. 그러니 이제라도 이제 바꿔보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지금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관심을 일자리에 집중해야겠다는 거예요.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3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밥 굶지만 자, 몸 아프면 병원 가자, 자식 새끼 공부시키자. 근데 공부시키면 뭐합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저 지금 대학가 다니면서 20대 애들 만나면 죽겠어요. 이 29살짜리를 만났어요. 원광대학에서. 근데 얘가 뒷부리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대학 졸업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지가 지금. 일부러 군대 갔다 와서 휴학하고 졸업 안 하려고 버텨서 29이 됐는데 자기 29 동기, 입학 동기들은 연락이 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취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전에 들어가서 몰래 부급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대학 나와서. 근데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시험에 붙고 나면 말을 할 수 있어요. 붙고 나면 붙었으니까 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하냐 내가. 응? 나 여기 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 이제 더 이상 투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안 만들어져서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방법이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 존재로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열패감, 그 낙담, 절망,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어떻게든 일자리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을 때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없을 때 사실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는 뭐냐?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동시에 70년대 이래 민주당 중심의 민주진영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거를 12월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 모델은 이미 한계가 와서 망했는데 이대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미 이걸 다 없앨 수는 없으니 박정희 모델 그냥 통상국가 된 건 가되 대중경제론을 가미하자. 복지국가론을 가미해서 방향을 선회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북관계죠. 퍼주기 안 한다 그랬어요. 종북 좌파, 친북 좌파, 반미, 친북 좌파, 반미, 친북 좌파? 아무튼 모르겠어요. 벨소리를 다 해. 그러면서 퍼주기 한다고 그렇게 씹어 돌렸어요. 그러고는 상호주의 한다고 그랬죠. 남북관계 단절됐습니다. 위키리크스라고 외교 문서가 공개됐어요. 얼마 전에. 거기 보면 우리 이명박 정부는 뭐를 원했나.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테니까 먹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절되어 있는데 북한이 붕괴하던가요? 북한은 중국이 있는 한 붕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선생 말이 아니고 황장엽 씨 말이에요. 안 돼. 한미혈맹이라고 그러죠. 북중도 혈맹입니다. 한미 한국전쟁 났을 때
미국이 와서 전쟁 도왔잖아요. 그런데 북한하고 중국은 어떠냐면 북한 정부가 먼저 세워졌어요. 중국은 모택동하고 장개석하고 내전하고 있었어. 그때 북한이 모택동군을 도와줬어요. 건국공신이야. 그게 찢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6년 동안 악의 축구하면서 북한 붕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망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허망한 꿈을 꾸고 망할 길을 기다리면서 단절을 해버린 거죠. 단절했더니 어떻게 돼요? 한반도 비핵화해야 되거든요. 핵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 보유도 못 막아. 붕괴도 못 시켜. 그 다음에 결정적 이게 뭐냐. 경제적으로 우리만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만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게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60년대 수출 입국, 자발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을 펼쳐서 우리는 무역국가가 됐어요. 무역 의존도가 세계 2위야. 싱가포르 다음으로. 근데 이 모든 수출입을 바다로 해야 돼요. 우린 섬나라니까. 3면이 바다고 1면이 휴전선이라서. 이거를 관계를 풀어서 철도를 연결하면 이 물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지금요. 여기서 물건 만들어서 북경시장 가는데 45일 걸려요. 근데 여기서 물건 만들어서 KTX에 떡 실어. 북경에 하루면 가. 이걸 왜 45일씩 가? 돈 들여서. 이거를 연결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롭겠냐. 그러면 일본 기업체들 중에서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업체들. 이런 데 경우에는 우리나라 항구로 갖고 옵니다. 그러다가 일본 지진 나잖아요. 자꾸. 섬세한 공장은 한국으로 오는 게 나아요. 안전하고 물류비용 적게 들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친북 좌파라고? 이 남북관계는 김대중 선생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했어요. 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걸 냈거든요. 89년에 문 목사가 가서 김주석을 설득해가지고 자 문화경제교류 갑시다 라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만들어졌고 그걸 토대로 민정부 10년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켰어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에 30억 불을 거저 펴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국교 정상화하자고. 그때 민주당은 비판하지 않았어요. 30억 불 좀 많다.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이 줬니? 많이 줬지만 그래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냐? 우린 전쟁을 한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과 먼저 관계 개선을 하면 그 힘을 받아서 남북관계가 개선해서 철도를 연결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것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동의를 한 거죠. 그럼 노태우 대통령 왜 그랬겠어요? 80년대 말에 동굴아파가 붕괴하면서 동서냉전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시장을 써야 된다. 인류의 4분의 1이 살고 있으니까. 저개발 국가니까. 팔아먹을 게 무진장이니까. 노태우 대통령 보고 종북 좌파라고 그러라고 그럽니다. 종북 좌파라 그래서 북한하고 터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 노동집약 산업이 다 쫓겨나갑니다. 동남아 갔다 중국 갔다 다 쫓겨왔거든요. 지금. 북한은 무지하게 우수한 노동력이 있어요. 업무 지시를 우리말로 해도 돼. 베트남 말이고 필리핀 말이고 필요 없어요. 우리말로 완벽하게 업무 지시가 가능한 우수한 노동력. 우린 돈과 자본이 기술이 얼마든지 있죠. 그게 개성공단이에요. 세 번째는 북한의 지하자원이 1천 원어치 깔려 있습니다. 그 2007년 14선언 때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어요. 단절되니까 채굴권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 북한 전역의 지하자원 탐사권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최근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조선일보 맨날 그러잖아요. 현대자동차 파업하면 이 파업 일주일 만에 그 생산
저 손해본 양이 뭐 3천억이네 4천억이네 계산 투자네 걔네들은. 왜 이걸 계산 안 해?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단절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완전히 절단내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적인 손해는 왜 계산 안 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가치를 도외시하고 딱 우리 영토의 반을 잘라서 중국에 거저 바쳐. 이완용은 돈이나 받았지. 이런 반민족적인 매국 세력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대북관계는 반민족적인 폭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나고 있는 거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에. 뭐 박근혜 후보가 이런저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최근에 한일 군사협정이라는 게 맺어지려고 그랬죠. 몰래 정부에서 맺으려다가 국민한테 들켜서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일본하고 군사동맹은 못한다고 우리는. 독도 문제도 있고. 그 못한다고 버텼는데 이 양반이 털크덕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냉전 시대 2차 대전 직후에는 한미일과 북중러 이게 대륙과 해양 세력이 경계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냉전 깨졌어. 우리 중국에 지금 한국 수출액의 25%를 수출해요. 왜 미국이 중국하고 경쟁하는데 우리가 미국 편을 드냐고. 미국도 이용하고 중국도 이용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해야 남는 장사지. 이거는 역사를 2차 대전 이후보다 더 돌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취지에 동의한다.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동교동을 찾아가서 김대중 대통령께 얘기를 드렸어요. 남북관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양반 실용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고를 이끌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대. 25분 동안. 근데 들으면서 각하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 얘기했대요. 박지원 의원 증언이 얘기해. 왜 못하냐 이거. 조선일보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극우의 입장에서 남북 분단 관계, 공산주의가 우리를 위협한다. 아니 6.25 때는 위협했지. 지금 국력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북한은 남한에. 어떻게 공산화가 돼 여기가. 그런데 그 가상의 적을 공포를 자꾸 적개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권의 지지 세력의 반은 이 꼴통이기, 극우 꼴통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박근혜 후보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두 번째 남북 교류 협력의 확대와 한반도 평화, 이 두 가지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과도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조를 빚을 만들어 놨잖아요. 97년 IMF 때 국민의 정부가 이 부도나는 회사를 구출하려고 공적 자금이라는 거 만든 게 160조였어요. 그 참여정부 4년 차에 7조를 갚습니다. 그 원리금을. 그래서 복지를 확대 못한 거예요. 민주정부가. 그랬는데 160조 갖고 9년 걸렸는데 410조래. 연리 5% 20조죠. 원금을 10년 거쳐 갚는다 치면 60조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연봉 받는 일자리 3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참 걱정이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에 정권 교체를 해도 복지가 빠르게 확대될 거라고 너무 부푼 꿈을 갖지 마십시오.
국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죠. 신문 보셨죠? 유럽이 흔들린다. 스페인, 그리스, 중국이 저성장 들어갔어요. 10% 이내로 떨어져요. 7%. 그러니까 우리는 L자형으로 떨어졌어요. 3, 4분기 1.5%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인 장기 불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남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결정적인 그 전환점이 금년 이제 선거인 거죠. 근데 이런 그 중요성이 있다. 또 하나 곁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지방 분권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쭉 진행하다가 역진했습니다. 규제를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수도권 규제가 있던 거 다 풀어버렸어요. 안 와, 지방에. 공기업은 참여정부 때 다 지역을 했지만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거의 연방제 가깝게 지방 분권을 하겠다. 이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세와 지방세가 8대2 정도인데 이거 6대4 정도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좀 생략하려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문재인이냐 이거죠. 왜 문재인이냐. 이렇게 너무나 단순해요. 경제, 중소기업 강화하고 노동자 대접받게 살기 이렇게 하면 돼. 남북관계 개선하면 돼. 근데 왜 안 됩니까 이게? 이 남북 분단과 동서지역구도를 가지고 동서지역구도는 동이 있고 서가 있잖아요. 남이 있고 북이 있죠. 상대 개념이 있죠. 이걸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적개심으로 불러일으켜서 토론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지를 확대, 복지 포퓰리즘이야. 저건 노무현이 시작한 거. 남북관계, 저거는 친북 좌파야. 김대중이 시작한 거. 이래서 토론이 안 돼, 토론이.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부산에 가서 애를 썼냐 이거예요. 민주당 깃발로. 저 이번에 4월 총선에 부산 북강선에 출마했습니다. 2000년에 노무현 의원이 종로 지역구 의원 버리고 출마한 거예요. 거기. 또 도전한 거예요. 그 지역구도에. 또 맨땅 그냥 콘크리트 벽에 당신 이마 찍으면서 떨어졌어요. 그 봉화에 묻혀있어. 당신 못하고 나도 한번 해보자. 여기서 10석이고 15석 이기기 전에는 다수당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나 연고도 없어요. 우리 집안 함경북도예요. 서울에서 성장했죠. 그냥 갔어요. 아무도 모르고 갔습니다. 진짜 북강서울. 그냥 노무현 의원이 출마했던지요. 그때 한 2, 3일 지나는데 그렇게 불쌍해요. 노무현이라는 인간이. 그 쭉쭉 울고 다녔습니다. 왜냐? 저는 그래도 민주통합당 깃발 아닙니까? 민주당 전체, 그 다음에 정당권 바깥에 있던 정치 세력인 김두관 지사와 지방분권연대, 잠정 은퇴한 이해찬 총리, 정치 참여를 안 하려고 노력하던 문재인 이사장, 그리고 시민운동만 했던 박원순 변호사, YMCA 총무 20년 한 이하경이, 그 저희 국민의 명령 개미 시민들까지 다 합쳤어요. 민주통합당. 마지막에 한국노총 들어왔죠. 민주노총 빼고 다 합친 겁니다. 48년도 정당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민주통합당 후보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지역당이라고 얘기를 못하거든요. 말은 못해요. 아니니까. 속마음은 아닌 거죠. 김대중당, 김대중의 양자 노무현당, 노무현의 새끼 문성근, 거기다가 친북 좌파 문익환의 아들, 줄줄이 그냥 벽이 있는 거죠. 정면으로 맞받아 호소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서 철도 연결해야 부산이 발전합니다. 빨갱이 놀리고 아이고 그거 언제 일일이 대답하냐고. 그리고 맞받아 쳤는데 한 분 한 분 이제 마음을 여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무려 45%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운데 그때 2000년에
노무현 후보는 30%인가 얼마 받았지? 30%인가 받았어. 그러니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아니 어쩌자고 민주당 깃발로 여기 오냐 이거예요. 그렇게 쌍욕을 들으면서 뭐 때문에 그러고는 봉화에다 묻어달래. 유서에다가. 저는요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이 나라가 싫으면 국민묘지를 거부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봉화 내려간 이유가 내가 봉화에서 살면 이 지역구도가 완화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려와서 산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차 그거구나. 나는 죽어서도 이 지역구도를 넘어가는데 기여하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5.18인 광주호죠. 5.23에 봉화 가는 게 순례 코스가 됐습니다. 그 양반이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것과 봉화에 묻혀있는 건 화려하게 달라요. 결과적으로 김두관이 당선됐고 김정길 후보 45% 받은 거 아닙니까? 그 호소를 이제 부산 경남 시민들께서 받아들여주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경우에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그가 왜 그렇게 애를 썼는가? 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양반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당일날 아침에 그 유서를 써놨죠. 그 집에서 나가세요. 근데 당신 아들보다 어린 정경한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러고 가요. 부엉이 바위 15분이면 올라가죠. 근데 가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풀을 뽑으시네. 이게 뭐냐? 사람이 죽을 결심을 하면 거의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 혼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쩌자고 뽑냐고. 무슨 마음이었을까? 근데 이걸 언제 깨달니? 와둔하죠 제가. 국민의 명령 운동하고 한 1년 반 만에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강연하는데 76년에 문 목사가 깜빵 가서 죽겠다고 단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 그러니까 그 전주교도소에서 단식한 지 20일이 넘은 다음에 가르쳐 줄기다. 이 개새끼들이. 너무 놀라서 쫓아갔어요. 갔더니 뼈밖에 없어. 소금하고 물로 단식을 하시고. 근데 막 웃으면서 나 정말 행복해. 죽을 자리 찾았어. 이러면서 당신이 쓴 마지막 시라는 걸 읽어주시더라고. 외워서 뭐냐? 나는 죽는다. 나의 스승은 죽어야 산다고 얘기하셨지. 그 말만 믿자. 그 말만 생각하자. 나는 오늘도 죽음을 산다.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문 목사 일상에 대한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성광같이 지나가더라고. 참 그거구나. 죽어야 산다구나. 그러니까 나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나지만 나 역사 속에 살아간다.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풀을 뽑았듯 그날도 뽑은 것이고 지금도 뽑고 계시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금년도 5월 달에 서거 3주기에 마지막 육성이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노무현 재단 들어가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 그러시냐면 길게 얘기했으면 단 얘기. 맨 마지막에 우리는 지금 이 계곡의 성체에 포위되어 있다. 이제 옥쇄밖에 남은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전세가 너무 기울었다. 여기 있는 건 우매한 짓이다. 이러고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러니 여기 있는 분들은 성체를 옮겨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자 이만 정리합시다. 이러고 녹음이 끝나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 이 조선일보와 검찰과 이명박의 공격이 노무현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촛불 사태가 났을 때 그때 대통령 기록물도 왔다 갔다 얘기가 나왔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봉화에서. 왜 이러냐고. 국가기록물 이거 내가 아직 기록관이 안 만들어졌으니 내가 임시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걸 사무관들을 구속한다 그러면 되냐. 이게 그걸 항의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뭐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고선 말도 못하고 끄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강금원 회장이 옆에 있다가. 그랬더니 촛불의 배후 조종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촛불을 노무현 대통령 세력이 배후 조종해서 이걸 일으키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물 사태 때 노무현 대통령이 편지를 써요.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전선에서 물러섭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무슨 삼국지같이 글을 쓰셨지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과장되게 쓰셨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는. 공격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실패가 진보의 실패가 아니다. 나를 버려라. 나는 더 이상 상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민주진보 진영과 노무현 개인을 자르려고 노력합니다. 안 되잖아요. 우선 국민들도 잘 안 됐고 물론 국민들은 많이 됐죠. 쌍욕한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아무튼 조선일보와 이명박의 공격은 그치질 않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이거죠. 포위돼서 옥쇄가 되는데 전세가 너무 기울었다.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옮겨가라. 그 사이에 생략된 게 있는 거죠. 내가 다 쌓아놓고 죽을게.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유서의 운명이다가 명백하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형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으로 몇십 년을 가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IMF 체제 때문에 노동자가 어렵고 중소기업 어렵고 골목상권이 어려운데 그 원망을 자꾸 민주정부에다 해. 잘못은 한나라당이 했는데 복지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그래. 종부세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거든요. 이게 80% 종부세 80%를 수도권에서 냅니다. 그걸 다 지역의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서 균형 발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세금 폭탄이라고. 전 국민의 65% 아마 영남은 80% 정도가 반대했어요. 나 호남은 기억 못해요. 저희 명계남이 조사를 보면은 강원도에서 18명 내셨대요. 18명 종부세를. 그런데 70% 이상이 반대하는 거예요. 조선일보에 속아서. 노동자 좀 먹고 살자 그러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복지하려고 그러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남북관계 하려고 그러면 종북좌파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해. 이 나쁜 환경 속에서 나는 정말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내 능력이 부족했고 또 주변 정리를 내가 잘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거 벌어진 일 어떻게 하냐. 우리 민주진영이 나와 함께 나 때문에 민주진영 몽땅 다 물속에 잠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수장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끊을게. 이거 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유서에 생략된 말이 있는 겁니다. 운명이다. 나는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 대통령을 했고 지역구도가 딱 갈라져 있는 거 이거 극복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됐고 내가 흠이 됐다. 민주진보 진영에. 그래 갈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 중에서 정말 서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김대중 선생이 얘기하셨던 대중경제론이 펼쳐진 세상 복지가 확대된 세상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제 이 남은 일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 호소를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양산에서 혁신과 통합 이게 합류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 제안서를 제가 드렸어요.
2010년에 2012년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죽겠어요. 이 상태대로 어떻게 선거를 이기냐 이거예요. 야당이 5개죠. 거기다가 민주당이 있고 한나라당이 있는데 이 중간에 광범위하게 무당파가 있습니다. 40%예요. 이 무당파가. 근데 이 무당파는 여러 종류예요. 하나는 정말 모르는 사람. 정치를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정치가 내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지만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 세 번째는 주 20, 30대에 형성된 건데 민주정부 10년을 만끽했고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어르신보다 훨씬 풍요로웠잖아요. 지금 물론 어렵긴 하죠. 어렵더라도 일단 굶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른 세대보다 훨씬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20, 30대. 이분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어서 어느 정당에도 가입을 안 해요. 지지도 안 하고. 이분들을 둔 채는 정권교체가 안 된다. 어떻게 민주진영과 이 무당파 중에서 적극적인 시민들을 한데 묶어낼 것이냐. 이걸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민주당에다가 이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노는 이 젊은이들을 묶자. 민주당하고. 그게 민주통합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당 선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과 오프를 결합한 네트워크형 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참 좋은 운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자신은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운동을 진행하면서 제가 군산에 은파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12월 24일 날 거길 갔는데요. 눈보라가 엄청 친 거예요. 인터넷에서 생중계를 했거든요. 제가 회원 가입받고 막 거리에서 연설하는 내용을. 눈사람이 됐어요. 눈사람이 된 거를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네 인터넷에. 그걸 본 거예요. 너는 뭔 죄를 져서 이러고 있냐. 거의 혁신 같은 건 되기 직전에 양산 집에 찾아갔습니다. 밤 10시에. 가서 봉화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 이제 당신이 풀을 뽑아야 될 거 아니냐. 그가 남긴 운명이 뭐냐. 왜 김대중 대통령이 내 몸에 반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셨겠냐. 노무현이 왜 죽었는지를 몸으로 너무나 아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내 몸에 반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이 운명을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경제정책 방향 전환, 복지정책, 남북관계, 이 민주정부 10년, 물론 문재인은 참여정부 5년만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연구하면 다 김대중 대통령이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연구해놓은 거. 그걸 변화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그 정책 5년 동안의 정책 입안 과정을 바로 옆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책에는 9대1 정책도 있어요. 국민이 90% 지지하는 정책도 있지만 51대 49도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같은 거, 한미 FTA 같은 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장단점을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재평가이면서 동시에 70년대부터 40년 민주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의 의미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민주통합당의 법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민주통합당에서 뽑은 국민 100만 명이 모여서 뽑은 후보예요. 민주정부 10년의 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정현이 형이 전화를 했어요. 야, 한번 와서 얘기하라. 아니, 다 찍으실 거 아니에요.
민주 진영의 단일 후보 나오면 찍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와야 돼요? 차라리 부산 대구에서 다니면서 남북관계를 얘기하는 게 훨씬 득표력이 좋아요. 왜 갈게요? 그랬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론조사를 보면. 아니 어떻게 단일 후보로서 문재인이 밀리냐고 호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있는데 민주당이 살아온 역사가 있고 민주정부 10년의 정책이 있고 그거를 지금 재평가받는 이 국면에서 우리가 100만 이상이 모여서 뽑은 후보가 어떻게 호남에서 지지도가 낮을 수 있냐 이거예요. 기가 막혀 죽겠어 진짜. 헛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의 큰데 이제 거리에 나와서 합니다. 뭐 중앙당에서 왔다 갔다 먼저 후보 옆에서 사진 찍어봤자 재미도 하나도 없고 국민을 만나야지. 국민께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냐. 이 대선이 무슨 의미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게 다니는데 말을 못해요. 거리에서는. 우선 새누리당이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 후보 이름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막 답답해 미치겠는데 지금 여기 와서 마음껏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말 아까 이제 정당 혁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온과 오프가 결합되는 정당을 만들어보자. 이게 지금 우리가 시민 캠프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 시민 캠프인데 이게 사실은 마음이 좀 찝찝한 분들이 계신 거 알아요. 아까 이제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서운함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오해입니다. 근데 굳이 다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근데 또 한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있는지 압니다.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87년부터 이 지역은 집권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당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출마만 하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운영 방식이 특히 호남에서 패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싫으시죠? 저것들 만날 지들끼리 해쳐먹죠. 광역위원, 기초위원 언제 공천 줍니까? 유능한 사람들? 지구당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들 주죠. 이게 무슨 놈의 민주주의냐? 이런 마음이 드시죠. 민주당 경고하고 싶으시죠. 그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압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얘기하는 온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도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린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예요. 정당을 이렇게 바꾸자. 그 얘기인즉슨 뭐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노는 이 젊은이들과 이거를 기존 정당에 탑재하게 되면 국민들께 공천권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 총선 공천이 잘못됐죠. 그랬지만 무지하게 발전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뭐냐면 80개 이상 100% 모바일 국민 경선을 했습니다.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은 공천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여론조사를 했지.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린 거예요. 이번에. 그랬는데 국민의 선거인단 참여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시민 네트워크는 뭐냐? 꼭 굳이 민주통합당이 싫으시면 입당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민 캠프는 앞으로 이 인터넷의 한 모임체 이걸로 발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만 가입해 주셔도 앞으로 민주통합당의 의사결정구조,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공직 후보를 공천할 때
투표 자격을 부여할 것이다. 그게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제안을 했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87년 이후 호남에서 잘못해온 부분, 패권적으로 시민에게 불만족을 드린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께서 이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화된 정당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그 두 분의 단일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합니다.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안철수 교수께서 우선 정책이 우선이다. 그래서 11월 10일까지는 정책을 만들고 11일부터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그럼 2주밖에 안 남아요. 단일화하는 시간이. 근데 안철수 교수께서 뭐라고 그랬냐.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자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당연히 국민 참여 경선을 해야 되죠. 그런데 국민 참여 경선을 할 시간이 부족해요. 아슬아슬하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11일, 12일 한 이틀 동안에 방법을 딱 합의하고 13일부터 한 5일 동안 선거인단 등록을 받고 그 5일 받는 동안에 토론을 하고 TV에서 그리고 다 마감한 다음에 전국에서 한 이틀 또는 3일 동안 모바일 투표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긴 있으나 굉장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본인이 얘기한 국민 참여형 이것에 모순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지금 무소속 대통령론이냐 뭐 정당 입당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접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안을 얘기했잖아요.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그래서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민주통합당 의원이 나오게.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목숨 걸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 물론 한나라당이 응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안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이 창당될 때 합의된 방향이 있는데 그걸 아직 미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라는 그 구성, 구도, 설계도를 양 후보가 완벽하게 합의하고 그 상태에서 단일화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되시면 당연히 뭐 출마하시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되시면 이 진화될 정당의 당적으로 출마한다. 이러면 무소속 대통령론 뭐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 저는 이 생각을 2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정당 혁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시기별로 계속 제안을 드려왔어요. 양 후보한테. 안 후보가 안 들어. 미치겠습니다. 거기다가 정치혁신 방안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중앙당 없애자. 정당 보조금 줄이자. 국회의원 수 200명으로 줄이자. 이거는 근데 우리 고맙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께. 박근혜 대세론을 깨줬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젊은 층에 있는 이 무당파들과 함께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참 싫은 소리 하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됩니다. 단일화는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 12년 선거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 이 법통 이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만든 후보 꼭 단일 후보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 당선까지 가는 거니까 힘을 열심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